반야 바라밀다 심경반자재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곳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 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감사합니다. 제가 봄에 한번 하고 또 2학기 때 또 하게 됐는데 봄에 제가 마침 오늘이 이제 문과대 주간이고 하니까 봄에도 제가 저희 학교 출신의 한영원 스님과 미당 서동주 선생 두 분이 가지고 있는 불교문학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그때 강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동국대학교 설립의 과정에 대한 것과 그것이 어떻게 문학 전통으로 들어왔느냐에 대한 얘기도 같이 했는데 오늘은 제가 좀 방향을 틀어서 소설 쪽으로 얘기를 하려고 해서 사실 이제 김동리의 소설을 일단 맨 앞부분에 도입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김동리 선생은 이제 서정주 선생과 마찬가지로 한국 문학사에서 얘기하자면 1950년대 이후 소설 쪽에서 한국 문학의 이제 가장 원로이자 대표적인 소설가가 이제 되신 분이죠. 이분은 이제 동국대학교 출신은 아닌데 미당 서동주 선생하고는 이제 약간 친구 사이였고 불교와의 인연으로 따지자면 이분의 형님이 되는 이제 김범부라고 이제 강연에서 소개하신 분이 있어요. 이 김범부라고 하시는 분이 사실 초기에 동국대학교 저희 학교가 이제 불교 전문 학교일 때 강사로 와서 이제 강의도 했던 분이고 또 성악원이 설립되었을 때 성악원 강사로도 꽤 많은 강연을 하셨던 분인데 일찌감치 일본에 유학 가서 이제 동양철학을 전공하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식민시부터 해방까지
한국에서 얘기하는 불교 철학하고 동양 철학에서 천재다 뭐 이렇게 이제 불려지신 분인데 이분을 매개로 해서 김동리 선생이 불교와 인연을 맺고 서정서사의 친구가 되어서 사실 이제 한국 문학을 소설 쪽으로 지탱하는 사람이 되신 겁니다. 사실 여기 문과대 학생들도 꽤 있을 것 같고 해서 제가 문학 쪽으로 이제 방송을 좀 정했고요. 지금 제목이 소신공양과 죽음이 삶을 이기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제목에 있는 소신공양은 일단 김동리 선생의 그 소설 등신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등신부는 잘 유명한 작품이니까 다 아시겠지만 사실 소신공양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쓴 소설이죠. 그래서 그 소신공양에 대한 얘기가 김동희 선생이 어디서 착안해서 썼는지 이 얘기를 이제 시작으로 제가 강연을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죽음이 삶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김범부라고는 큰 저기 마청이죠. 마청을 둔 김동희가 경주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경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사실 김범부가 경주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사상 중에 하나가 화랑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대표 저서가 화랑외서인데 그 신라에 대한 얘기죠. 근데 이거를 소설 쪽에 가져와서 나름대로 소설적인 세계에 접목을 시켰던 게 김동리다. 이렇게 일단 쉽게 이해를 그냥 한번 좀 해주시고 외연을 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내용에 대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제목 밑에 김동리와 서정 위에 김동리와 서정주의 불교문학 세계라고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김동리 얘기를 하면서 김동리와 서정주가 같은 시대의 시소설을 다 다루었는데 그러면 한국 문학의 불교라고 하는 게 시소설 쪽에 어떻게 들어왔나? 일반적으로 저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제 문학은 다 서양적인 것에 영향을 받아서 근대 문학이 형성되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읽었던 작품 속에 불교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잘 몰라요. 연구도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오늘은 좀 잘 얘기 안 하던 문학 속에 이제 불교가 들어온 부분과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의 양식이 서양 소설과 실제로 어떻게 다른지를 조금 같이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PPT 보시면 지금 만해 한용운 선생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사실 김동리와 만해 한용운 선생은 별 접점이 없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만해 한용운 선생하고 김범부는 형 동생하는 이제 사이였어요. 그래서 지금 대화 장면이 뭐냐면 이제 만해 한용운 선생하고 김동리의 맏형인 김범부가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나중에 김동리가 자기의 등신부 소설이 쓰여질 때 그 소재를 어디서 얻었는지를 밝히면서 썼던 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만해 선생이 내 백시를 보고 이제 백시라는 거는 이제 큰형 가리키는 말이죠. 예. 범부 중국 고승전에서는 소신공양이니 분신공양이니 하는 기록이 가끔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눈에 띄지 않아 했다. 내 백신은 천천히 입을 열며 글쎄요 형님이 못 보셨다면야 하고 자기도 기억이 없노라는 것이다. 내가 참견을 했다. 소신공양이 뭡니까? 나에게 있어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그러자 주지스님이 그 대답을 맡았다. 옛날 수자수들이 참선을 해도 뜻대로 도통이 안 되고 하니까 자기 몸을 스스로 불태워서 부처님께 제물로 바치는 거라. 성불하려고 말이다. 불 속에 뛰어듭니까? 그렇게 하면 공양이 되나? 그러면 어떻게? 부처님을 향해 합장하고 앉아야지. 머리 위에 불덩어리든 향로나 그런 걸 갖다 씌워야지. 나는 더 물을 힘이 나지 않았다. 벌겋게 단 항로 따위를 머리에 쓴다고 생각하자 몸에 소름이 끼쳤다. 그 뜨거움을 어떻게 견뎌낼까? 나는 아래턱이 달달달 떨려서 견딜 수 없었다. 왼쪽 사진은 이제 김동리 형이자 아까 설명했던 김범부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화랑에서 썼고 1966년에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사실은 이제 한 일은 많아요. 정치적으로도 얘기하면은 육사의 기본 정신이 되는 화랑 정신 뭐 이런 것도 사실 이분이 설계를 이제 하셨던 분인데 나중에 추가로 그거는 뭐 여러분들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많이 잊혀졌지만 꽤 주목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내용은 만해 한용운 선생하고 김범부하고 어디서 나누는 대화냐면은 해인사 말사인 도솔사에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에요. 왜 도솔사까지 이 사람들이 갔을까? 이때 시기는 1930년 후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문장이니 뭐니 이런 잡지도 없어지고 조선어도 못 쓰게 하려고 막 하는 시점이어서 탄압이 극도화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만해한영호 선생은 이제 독립운동 단체죠. 항일 결사 단체의 만당이라고 하는 단체에 당수로 추대가 되어 있는 이제 상태였고 그 만당의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이제 또 이제 김범부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하고 같이 피신한 사람 중에 이제 김범린 이 대화에 참여했던 주지로 얘기 나와 있는 이제 최범술 뭐 이런 분들이 같이 자리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얘기할 때 도덕사에서 이 얘기에 참여하고 있는 이제 김범린이라고 하는 분은 또 누구냐? 우리 학교의 총장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승려였어요. 1930 후반에는. 제가 이제 우리 학교 얘기를 하면서 김범민이라는 분도 이 대화에 참여했어.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PPT하고 별도로 좀 참고해서 얘기하시면 올해가 저희 학교 건학 120주년입니다. 120주년으로 가면은 첫 번째 우리 학교가 어디에서 세워졌나, 뭐 이런 걸 사실은 좀 궁금할 수 있어요. 저희 학교가 명진학교로 시작되었다라는 건 아마 들으셨을 거고, 1906년에 건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명진학교는 어디에 있나요? 명진학교 터는? 어? 대학로요? 음, 대학로는 아니고 지금 있는 이제 대충 동대문 밖에라고 돼 있으니까 아실 건데 지금 있는 이제 명진 초등학교라고 실제로 아직도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초등학교 터가 같은 터예요. 그때 거기에 당시에 절 이름을 치면 원흥사라고 하는 절이 1902년에 이제 세워지는데 그 원흥사라는 절은 왜 동대문 밖에 세워지냐면 당시까지는 승려가 도성에 출입되는 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1895년에 이제 갑오경쟁하면서 승려를 도시에 출입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출입시키다 보니까 사람들 반발이 또 심해져 갖고 다시 금지했다, 다시 출입했다 이러면서 이제 그걸 반복하다가 아예 불교를 관리하는 국가 기구를 만들자 해서 만들어서 관리하면서 그 기구의 그 부서가 머물 수 있는 절을 이제 지어줘야 되는데 그 절을 사대문에 가장 가까운 데 지은 거예요. 그게 사대문 안에 아직 짓기에는 좀 힘들고 하니까 동대문 바로 옆에 지금 보면 거기가 창신동인데 아까 명진초등학교가 아니라 창신초등학교 자리입니다. 그 창신초등학교 자리에 이제 원흥사라는 절을 세웠고 유지를 하다가 이게 이제 또 불교계가 좀 복잡해지는 게 있어요. 또 이제 일본 불교하고 합치려다가 안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1906년에 승려의 근대적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자 해서 명진학교를 우리 학교 개교 기념일이죠. 5월 8일 이날 이제 명진초등학교 지금 자리 거기에 원흥사라는 절 안에 세우게 돼요. 근데 원흥사가 왜 명진학교로 바뀌냐면 원흥사라는 절이 나라에서 허가한 절이었는데 이제 1905년에 일본하고 좀 이렇게 합방이 되면서 그 절을 관리하는 기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없어지니까 다 나가라 해서 원흥사를 철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계에서 갑자기 철거당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근대 학교를 세우겠다 해서 보통학교 설립 허가를 받아서 그 자리에 이제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명진학교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좀 학교와 관련된 긴 역사지만 120년 전에 이제 뭐에서 1906년 동대문 밖에 창신초등학교 자리에 명진학교가 처음 세워졌다. 이 정도는 좀 참고로 알려드리고요. 거기에 이제 이후에 뭐 좀 복잡하게 얘기하면 능인학교로 이름을 바뀌었다가 불교 고등 강숙으로 바뀌었다. 뭐 이제 여러 번 바뀝니다. 그래서 명진학교 자리에 언제까지 있냐면 1914년 정도까지 거기에 이제 명진학교 자리에 그 이제 어, 당시로 치면 종무원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교 종무원. 지금 조계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시내로 들어옵니다. 1914년 이제 비로소 불교계 수건인 사대문 안에 절을 짓는 게 이루어져서 그 지금 조계사 자리 근처에요. 바로 옆에 각황사라고 하는 절을 지어서 거기에 이제 원종 종무원을 두고 처음으로 불교계가 사대문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시점이 1914년이 됩니다. 그래서 정달아 이제 우리 학교도 그때부터 이제 이쪽 능인선원이나 뭐 이런 이제 동대문 쪽에 있다가 이제 좀 자리를 또 이동해서 가게 돼요. 뭐 알고 계시다시피 나중에는 뭐 개운사 쪽에도 잠깐 있었고 뭐 그렇습니다. 학교 설립에 관한 게 있어서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과정에 근데 이제 1914년에 좀 복잡하게 얘기하면은 또 일본 불교가 또 이게 뭐 합치려고 하다 보니 한영원 선생이 반대를 하시고 뭐 그래서 불교계가 원종하고 임재종으로 또 이제 잠깐 나눠지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임재정 쪽에 있던 많은 분 중에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는 고승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만공 스님이라든가 해운사 그 해인사에 있던 백용성 스님이라든가 만해선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제 기존에 있는 이제 그 조계종이나 원종하고 달리 따로 이제 불교계 쪽에 좀 일본하고 다른 좀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불교 단체를 하나 만들려고 이제 하면서 설립한 게 이제 선학원이라는 건데 그 선학원에서 이제 대중불교 교육을 많이 했어요. 강연도 열고 강좌도 열고 그 강연과 강좌를 열는 선학원의 강사로 일본에서 유학 갔다 와서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많은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기가 많았던 사람. 이 사람이 김동리의 형인 김본부예요. 그러니까 김본부는 불교하고 이제 이때부터 친숙하게 관련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불교계 인사인 만해 한용운이나 만공 스님이나 백용도 스님이나 이런 당시에 불교를 이끌던 지도자들하고 굉장히 이제 막역한 관계였고 특히 우리 학교의 그 초대 교장 선생님 하셨던 석전 박한현 선생님 뭐 이런 분들도 스님 같은 분들하고도 다양하게 많은 교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지금 김범부와 그리고 만해 한용운 그리고 김동리 서정주 거기에 서정주의 사실 은사이면서 서정주를 불교 학교에 끌어서 이제 입학을 시켜 주셨던 석전 박한현 선생 이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이게 당대로 치면 수시로 만나서 교류하는 관계에 있었다라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 관계 속에서 사실 한국 문학의 시소설을 지탱하고 있는 김동리와 서정주가 해방 이후에 한국 문단의 중심에 섰다. 이렇게 이제 구도를 그려놓고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당연히 해방 이후 한국 문학의 어떤 뿌리 같은 데는 이 불교와 관련된 상당 부분의 무엇인가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거나 이러면 그게 잘 설명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의 첫 번째는 학교 선생님이나 뭐 이제 대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이 불교를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문학 작품의 어디가 불교적인 건지 뭐 이런 거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예를 들면 만해하는 님의 침묵이 불교 정신이라는데 대부분 학교에서 강의하거나 이런 분들이 실제로 님의 침묵이 어디가 불교적이고 이런 거 할 때 입시에 나오는 어느 정도 규격화된 거 외에는 잘 설명을 못 해요. 워낙에 이제 한용원이 선사가 갖고 있던 그 님의 침묵에 들어있는 불교 생각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 외에 선시의 전통이라든가 뭐 이런 거하고도 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하려고 하면은 조금 더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잘 안 알려져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근대 문학에 너무 익숙해 있는 부분만 설명하다 보니 이 불교 문학과 근대 문학이 어떻게 서로 충돌하다가 하나로 합쳐졌는지에 대한 부분이 잘 안 알려져서 그렇다. 자, 제 내 얘기 중에 요게 이제 요지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예시를 이제 하나 좀 이제 제시를 한 겁니다. 지금 이제 PPT 내용에 보면 신라의 상상적 복음과 불교적 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등신불 창안에서 도솔사에 이 사람들이 만났다. 그리고 만당이라고 하는 그 항해 단체를 만들고 도피하는 과정에 도솔사로 오게 된 거다.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자, 그 과정에서 지금 옆에서 형 따라 와 있던 김동리가 그때는 20대죠. 20대의 김동리가 만해 선사하고 형하고 나누는 과정 중에 소신공양이라는 얘기를 듣고 지금 충격을 받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소설로 쓰여지냐면 1961년에 쓰여져요. 그러니까 1930 후반에서 61년까지 되려면 한 20년 좀 넘죠. 20년 넘게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1961년에 김동리는 등신불이라는 불교적인 작품의 소설을 쓰고 서정주는 신라초라고 하는 시집을 냅니다. 그러니까 61년 같은 해에 서정주에게 있어서의 동천이나 신라초는 신라정신이라는 걸 바탕으로 불교를 메인으로 해서 시를 쓰는 시집이에요. 그러니까 시소설 양편에서 사실 불교적인 소재의 어떤 것들이 쓰여지면서 사실 명저로 이제 명작으로 꼽혀지는 이 두 작품이 61년에 나와요.
그러면 시기적으로도 61년에 이 두 사람이 왜 동시적으로 이런 작품이 나왔을까? 어쩌면 한국 문학에 대한 기획에 있어서 이 서정주나 김동리는 이제 하나의 어떤 기획적인 방향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거를 당시로 치면 문인협회 정통파라고 이제 후대에 그 문학사에서 불려지는데 그 정통파를 대변하는 시소설의 대표 주자가 김동리와 서정주예요. 그러면 문인협회라고 하는 당시에 문인단체를 이끌던 그 이념에 있는 한국 문학의 정의가 뭐였냐면 전통의 현대화였고 그 다음에 생애 구경적 탐구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요거는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가끔 나오는데 인생의 구경적 탐구라고 할 때 이 구경이라고 하는 뜻은 뭐죠? 그 영구 구자에다가 뭐 경지 경자니까 삶의 어떤 경지를 뭐 탐구한다 이런 뜻인데 사실은 불교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경각이라고 하는 불교 용어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문학 용어긴 하지만 불교 용어를 써서 문학의 어떤 방향의 특징을 규정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의 생각도 사실 우리가 근원에 있는 어떤 불교적인 사유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나 인생이라는 것을 불교에서 얘기하는 시다타죠. 부처님께서 얘기했던 고통과 인간의 어떤 생명의 본질과 인생의 본질이 뭔지를 생각했던 이 방식을 문학적 사유에다 적용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이미 있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내용 조금 돌아와서 다시 여기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김동리는 지금 이제 서정주와 김동리는 김범보를 경유한 상태 내에서 삼국유사의 세계관과 불교를 문학으로 옮겨놓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작업은 소설에서는 설화와 옛이야기에 머물던 불교적 서사를 현재적인 문제로 옮겨놓았고 시에서는 설화의 수사와 노래의 정신을 현대시에 접목시키는 성과를 낳았습니다. 1960년대 이후 한국 문학사의 시와 소설을 이끌면서 문협 정통파라는 중심의 신화를 만든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석전 박한영, 송만공은 만공스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해한용은 그 다음에 당시의 해인사 일국 긁던 백용성 스님 등 불교계 유신운동을 이끌던 분들과 선학원 강사로서 유명했던 김범부 등 이 사람들이 하나의 당시로 치면은 불교 유신과 그다음에 그 항일이죠. 일본에 저항하는 것과 이런 생각들을 공통으로 해서 분모로 서로 만나고 있었다 하는 점을 눈여겨 볼 수 있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때 이 설화예요. 삼국유사는 이제 뭐 읽어보신 분이 있으면 알겠지만 설화로 역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설화적 이야기를 썼는데 설화는 사실 소설의 고대적 형태이기도 하죠. 그러면 근대 소설과 이 설화는 어떻게 다를까? 사실 알고 보면 한국 소설가들은 초창기부터 서양 소설을 받아들이면서 불교를 가져다가 이제 근대 소설을 만들려고 시도나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약간 실패합니다. 그리고 좋은 평가를 잘 못 받아요. 예를 들면 뭐 만해 한영운도 박명이라는 장편 소설부터 꽤 많은 소설을 씁니다. 근데 대부분 신문 연재할 때 인기는 좋았는데 뭐 문학적으로는 좋은 평가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유는 좀 근대성에 미달된다. 뭐 이런 기준을 하죠. 뭐 그때 근대성이 뭐였느냐라는 게 중요한데 사실 불교와 세계관과 근대적인 소설 양식은 사실 같이 병치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근대적인 소설 양식이라고 하는 건 결국 자화 세계의 투쟁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불교는 사실은 자화 세계 투쟁이라고 하는 걸 내세우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를 가져다가 근대 소설을 만든다는 건 소설의 형식이 갖고 있는 이 자아 중심적인 거하고는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한국의 초창기 불교를 소재로 한 소설은 다 역사 소설이에요. 왜 역사 소설이 되냐면 역사적 이야기를 하는 건 약간 설화적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대 소설이 일상적이고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이 뭔가의 액션과 행동을 통해서 사건을 일으키고 하는 이런 서사라면 사실 설화나 역사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거나 보편적인 어떤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보편성이 더 많이 강해집니다. 그 차이가 이제 나중에 소설을 쓸 때 보게 되면 불교 얘기를 하게 되면 무영탑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 소설의 대표작들이 다 역사적인 소재거나 이미 알고 있는 설화적 소재를 가지고 쓰게 되는 이제 결과를 낳게 돼요. 그럼 이 한계를 어떻게 넘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김동리나 서정주가 사실 이 설화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과거성이죠. 이 과거의 한계를 실제로 넘어서 작업을 했고 성공한 작품이 신라초와 등신불이었다. 이렇게 사실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알고 계셔주면 감사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게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불교, 현대문학사서의 불교 소설의 계보를 그냥 제가 쭉 올려놨는데, 양건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초창기 1910년대 소설가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광수가 가장 최초의 소설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양건식이라는 분이 1910년대에 사실 신문에 많이 소설 쓰기도 합니다. 자, 이분의 소설은 뭐냐면 사회진화론하고 관련돼서 이렇게 불교가 갈등하는 장면을 써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초기에 불교 소설을 쓰시려고 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불교의 내용이 서양에서 들어오고 있는 사회진화론이나 약육강식이나 이런 논리하고 좀 안 맞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쓴 작품은 이렇게 강자가 승리하는 사회에 이 거지에게 적선을 한다는 게 이런 동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짧은 소설이에요. 그러면서 거꾸로 이런 자비라고 하는 불교적인 행위와 이런 힘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생기는 갈등에 대한 것을 소설적인 고민으로 던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교 소설 중에 첫 번째 작품으로 이제 꼽히는 내용인데, 이분도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1914년에 만들어진 각황서라고 하는 절에서 이제 당시에 불교계의 잡지들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들락날락 하시다가 능엄경에 꽂혀서 이 불교 쪽에 이제 딱 넘어간 소설가, 초기 지식인이에요. 당시로 치면 지금 중문과 교수님이 계신데 중문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제 당시의 지식인이었다 이렇게 불려지는 분입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던 삶의 구경탐구와 불교적 구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김동리가 61년 이후의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등신부를 시작으로 해서 극락주, 눈 오는 오후, 저승새, 미륵랑, 호원사기 뭐 이런 이제 삼국유사에서 있었던 설화 같은 걸 가지고 와서 다시 근대 소설의 양식으로 만드는데, 그러면 이것도 역사 소설 아니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김동리가 기존에 있던 뭐 이광수나 김동인과 그 역사적인 소재나 설화를 가지고 있는데도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지금 밑에 있는 주제와 세계관에서 보살행이라든가 수행이라든가 예술론과 불교적 해탈이라든가 이런 어떤 염원과 기원에 대한 것에 대한 것들을 소설적 주제로 가져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교 소설과 예술 소설이라는 두 가지를 잘 믹스를 하는 거예요. 종교적 구도와 예술론의 어떤 실현 뭐 이런 거를 서로 연결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솔거 얘기 같은 것도 쓰게 되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윤회론 같은 게 이제 좀 들어가줘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서구적인 소설의 문법으로 치면 윤회론 같은 거 들어가면 이거는 사실은 현대 소설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면은 서구적인 어떤 근대 세계관 속에서 윤회라고 하는 거는 과학적인 세계관에도 안 맞고요. 일단 리얼리즘이라는 걸로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대적인 소설의 탄생과 문법으로 보면 윤회론이 들어갔다는 건 지극히 제3세계나 동양적인 발상입니다. 뭐 지금은 사실은 소설 속에 이게 다 들어와 있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만약 윤회론이 소설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거는 근대 소설의 한참 미달이야.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었을 시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삶의 구경탐구라고 하는 이 인생의 구경의 경지라고 하는 불교적인 거는 그럼 어떤 의미가 있겠냐? 김동리는 여기서 인간적 고통과 해탈에 대한 얘기를 문학적 소재로 가져옵니다. 이건 사실 종교적 소재인데 종교적 수행과 삶에 대한 의미를 문학적 소재로 가져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학적인 창작의 고통도 마치 종교적인 고통과 연관되어 있는 방식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중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방식에 매일매일 겪는 고통이 다 문학적인 소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한 게 김동리가 다른 작가들과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이제 부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명구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 문학의 방향은 생애 구경적 탐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1960년대 시점이에요. 지금 왼쪽에 법상 김범린 선생님 사진이 있고 오른쪽에 효당 최범설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다솔사에서 이제
도피에 있었던 분들이에요. 실제로 이 도피 과정은 김동리에게 있어서는 서정주와는 다르게, 서정주 선생과 다르게 일단 친일이라는 것을 안 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도망갔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다솔사에 갔던 이 사람들 중에 김범부라든가 몇몇 사람들은 잡혀서 1년 정도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당이라고 하는 것을 도피하는 과정에서 다솔사에서 체포돼서 다솔사 사건이라 해서 또 이제 뭐 나름대로 항일 행적을 남기게 되죠. 친일이 아니라. 좀 주변적인 얘기고 김동리하고 서정주가 어떻게 만났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당시를 치면 김동리도 그렇고 서정주도 이제 나이가 20대 초반인데 김동리는 그때까지는 아직 등단을 안 했고 하니까 형 김범부가 선학원에 와서 강의를 한다니까 무조건 자기가 좋아하는 큰 형을 따라서 서울로 상경을 한 거예요. 상경에서 선학원 근처를 왔다 갔다 하고 형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하면서 서울에 와서 비로소 이제 인맥을 쌓기 시작을 하는데 미당 서정주 선생은 이제 그때 서울에 올라와서 강주 학생회고에 뭐 이렇게 연루가 돼갖고 이제 퇴학을 당하고 그래서 그냥 학교도 잘리고 하니까 서울에 올라와서 하는데 인생을 배워보겠다 해서 넉마주의 생활을 하다가 여기 중간에 지금 써 있는 미사 배상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가야금 뭐 이런 예능적 재능이 많은 사람인데 당시로 치면 선학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김범부에게 강의를 들어서 이제 제작법 나이는 별로 많이 차이는 안 나요. 근데 제작법에 되는 위치에 있었고 그다음에 석전 박한영 선생하고 동양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하면 고창, 정읍 이쪽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선운사 쪽에 이제 있는 분이다 보니까 자기 고향에 이제 또 그 조금 나이는 어리지만 친구처럼 지내고 있는 미당 서정조 선생을 이제 석전 박한현 선생한테 소개를 시켜줘서 석전 박한현 선생 그런 친구가 있어 데려와봐 해갖고 이제 거두는 거죠. 거둬서 사실 박한현 선생이 처음에는 이제 숙소도 제공하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불교 공부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해서 선학원하고 당시로 치면은 석전 박한현 선생이 있는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당시로 치면 우리 학교죠. 우리 학교 양쪽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 김동리와 서정주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학사적인 장면으로 치면은 60년대 중반에 한국 문학을 이끌었던 두 사람이 불교의 어떤 핵심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는 선학원과 동국대학교 전신이죠. 중앙학림에서 불교 중앙 그 학교에서 이렇게 서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교류를 하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당연히 불교에 대한 친근성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갖게 되냐 하면 일단 김동리는 형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무속이나 뭐 알다시피 김동리의 초기 소설에 보면 무녀도라든가 이런 거 다 무속, 무당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선사상 같은 거 하는데 그 이제 선도라는 건 국선도, 화랑도 얘기하는 겁니다. 형 영향 때문에. 화랑도 얘기라든가 이런 게 이제 초기에 있었는데 사실은 초기부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건 사실 불교하고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이게 당시에 현대 소설로 보면은 좀 안 되는 게 죽음, 영혼, 귀신, 운명 뭐 이런 소재가 소설이나 시에 나오면 이게 사실 근대성에 좀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합리주의적인 게 기반이 되어야 하는 근대 소설에 뭐 죽음이나 영혼이나 귀신, 운명. 근데 여러분들이 작품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김동리나 서정주나 사실 작품 속의 소재나 이런 거 보면 다 이렇게 좀 근대적인 걸 보면 비합리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귀신 얘기도 나오고. 심지어는 등신불 자체도 그 소신공양이라는 게 서양적인 소설 개념에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김동리가 그러면 서정주가 자신의 문학 세계 중에서 설정했던 생애 구경 탐구나 이런 거는 그럼 굉장히 의식적인 노력의 일환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 의식적인 그 노력은 일종의 반근대. 그러니까 얘기하면 서구적인 모더니티에 대해서 한국 문학의 전통성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모색의 결과물인데 그 과정에서 불교적인 어떤 사유의 재산을 상당 부분 많이 잘 끌어와서 사용한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사진으로 보면 이제 만당의 근거지 다솔사. 이게 다솔사에 가면 지금 이렇게 편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왼쪽은 다솔사에 있는 편말이고요. 해인사 말사입니다. 오른쪽은 지금 있는 다솔사 전경이에요. 요거는 이제 그냥 시청각 자료로 좀 얘기만 하면 심심하니까 사진 한번 보시라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시는 분도 있고 하겠지만 서정조 선생이 살아있을 때 많이 얘기한 게 이 영통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제가 지난 학기에 이제 봄에 강연할 때 서정조의 영통이라고 하는 건 신라의 삼국유사에 있는 감통이라고 하는 감통조에서 가져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뭐냐면 삼국유사가 책이 이렇게 쫙 짜여져 있는데 그 삼국유사 구성 중에 감통편이라고 있어요. 이 감통편은 뭐냐면 향가가 주로 나오는데 일종의 뭐 신통력 얘기들이에요. 뭐 해성가 불렀더니 해성이 없어졌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만만파식적이라는데 만파식적이죠. 피리를 불렀더니 왜군이 물러갔다. 이런 이제 뭔가 이적에 관련된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귀신과 통하는 얘기 뭐 이런 게 있는 게 감통편에 많이 나오는데 그 이련 스님이 쓰신 내용이죠. 거기서 영통이라는 걸 가져옵니다. 그래서 서정주는 이때 이 영통적을 가지고 영통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서부터 일단 한국시의 중요한 것들을 많이 마련해죠. 이 교감이라는 건 감정적인 교감이 아니라 일종의 정말 영통. 예를 들면 서정주 선생 시에 보면 가끔 귀신 보는 얘기도 나오고요. 뭐 시중에 그런 게 있어요. 꽃이 있던 자리에 꽃이 지고 나면은 꽃귀신이 있고 뭐 이렇게 나와. 그리고 그러니까 뭐가 있다가 없어지면 그 자리에 귀신이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시로 쭉 돼 있는데 그런 작품들은 사실 그 이전에 한국에서 좀 보기 어려운 작품에 들어갑니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김동리가 얘기하는 게 이제 운명인데 이건 니체의 운명회를 서정주와 김동리가 공유한 겁니다. 그 니체의 운명회라고 하는 건 그냥 줄이면 이런 거. 혹시 니체 그 아모르 파티에라고 얘기하는데 네 인생 운명을 사랑하라라는 얘기인데 이건 이거예요. 뜻대로 되지 않은 운명도 그냥 받아들이고 열심히 살라는 얘기예요. 그냥 억울해도 그냥 받아들여 열심히 살아라. 근데 이게 상당히 불교적인 거하고도 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운명이라는 걸 만약 거부가 안 된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살고 수행해 나가는 게 삶의 자세다라는 의미가 이제 들어있는 건데 이걸 약간 불교적으로 변형해서 서정주나 김동주가 공유하고 있던 거죠. 그 운명애가 아까 얘기했던 생애 구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궁극의 경지에서 탐구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운명이라는 걸 사랑하고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설화의 세계랑 비슷해요. 설화에서는 운명을 극복하는 얘기가 아니라 운명을 다 살아내는 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 뒤에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저승이 이승을 이긴다. 이건 이제 김동리가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주는 저승이 이승을 이기는 장소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경주나 신라라고 하는 거를 김동리는 김범부 형한테 영향을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신비한 얘기가 넘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선도나 화랑 얘기라든가 화랑 외사라든가 이러면서 불교 얘기부터 한마디로 귀신 얘기부터 신과 통하는 얘기, 감통하는 얘기 뭐 이런 게 넘치는 게 삼국유사에 워낙 많으니까 그 삼국유사의 세계관을 가져온다면 경주는 그런 곳으로 이루어진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경주의 사상을 만드는데 그 경주의 사상의 핵심이 저승이 이승을 이기는 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강연 저기 본문 제목 중에 앞부분에 소신공양하면서 죽음이 삶을 이긴다라고 했는데 그 말과 같은 뜻이에요. 저승이 이승을 이긴다. 결국 눈에 보이는 삶이 가치의 전부가 아님을 역설하고 삶을 이기는 죽음의 힘을 통해 김동리는 운명적인 한계를 숙명이 아닌 해탈과 도전의 조건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김동리 소설의 갈등은 이 점에서 삶의 표면을 넘어서는 가치와 이념에 대한 추구로 연결됐는데 이런 특성은 종종 불교적인 구도행위로 나타나거나 그런 구도를 실존적인 기투나 또는 니시체가 말한 운명애로 표출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김동리의 소설을 두고 종종 실존주의 소설이다. 또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해요. 이게 사실 실존주의하고 불교하고 좀 닮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존주의 자체가 20세기의 중반의 형태로 보면 서양의 근대 합리성이 무너진 뒤에 실존주의라는 것을 이제 추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실존이라고 하는 건 근대적인 합리적인 이성이 늘 전제로 섰던 본질주의를 부정하고 본질이 실존에 선행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그 상태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소설로 넘어가면 실존주의 소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개성이나 캐릭터나 주인공이 아니고 그 사람이 놓여져 있는 한계 상황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소설 가르칠 때 그런 얘기합니다. 리얼리즘 소설에서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는 그 작중 인물이 놓여져 있는 세계나 상황과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라고 하는 서사라면 실존주의 소설에서는
처음부터 그 사람이 놓여져 있는 조건이 어떤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실제로 여러분들 실존주의 소설 읽어보면 부조리 소설이 많아요. 왜 부조리 소설이냐면 그냥 인생 자체가 부조리한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소설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조리 소설이나 실존 소설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알고 보면 우리가 이해 불가능한 어떤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굉장히 좀 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김동리가 그래서 쓴 소설은 어떤 면 설화를 소설로 옮겨놓는 과정에서 오히려 근대적인 소설에서 서구적 합리주의를 넘어서려고 했던 실존주의 소설하고 오히려 좀 달라 보이는 결과까지 이제 만들게 됩니다. 자, 죽음이 삶을 이긴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소신공양이라고 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불교라고 하는 생각이 없으면 자기 몸을 태워서 대승적인 것에 어떤 자기의 소신,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어머니의 죄를 다 사하고 업보를 지우고 이렇게 보살행을 수행할 수 있다. 소구적인 정신으로는 사실은 이 등신불의 사상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한용운 얘기하고 이제 빨리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는 것 같으니까. 자, 한용운의 장편 소설인데 갑자기 한용운으로 왜 띄울까? 김동리가 그러면 갑자기 튀어나왔겠느냐? 사실은 한용운도 이미 소설에서 불교적인 세계를 소설에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당대로 보면 평가를 좋게 받진 않았어요. 일단 장편 소설을 썼고 신문에서 막 연재하는 횟수로 치면 어마어마하게 길게 200몇 회인가? 정확하게 횟수는 좀 기억이 안 나지만 횟수로 치면 거의 성공적으로 장기간 연재를 합니다. 그러면 신문 보는 사람한테 굉장히 인기도 있었다는 얘기인데 왜 좋은 평가를 못 받았을까? 이 한용운의 소설이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당시로 보면 근대적인 문법의 규범에 좀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에 대한 게 다 불교적인 어떤 설화처럼 좀 보여. 그리고 한용운 선생이 자기 그 연재할 때 여기 보면 휴화산의 약동 여기 보면 지금 한용운 선생이 그 사고예요. 인기가 얼마나 좋았으면 신문에서 이렇게 광고까지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평가는 근대 소설로서의 평가는 지금까지도 그다지 좋게 평가를 안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장편 소설이나 근대 소설 형태와는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즉 현대성이나 서구성의 전통 안에서 전통적인 세계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용운은 이걸 몰랐을까? 한용운 선생은 사실 이미 아는데 불교 얘기를 가지고 쓰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계속 결합을 시킨 거죠. 평가를 어떻게 받든지. 실제로 해서 본인이 얘기합니다. 나 전문적인 소설가도 아니고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쓰는 거야. 라고 해요. 그 님의 침묵에 썼던 군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선언적인데 비한다면 이 신문 연재하면서 소설에 대해서 하는 얘기는 굉장히 소박해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 있어서 내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어서 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됩니다. 자, 지금 약간 이제 모양을 그려놨는데 전통적인 설화나 이야기는 보통 다루게 되면 아까 실존주의 비슷하게 보편적인 인간, 다시 한 명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 소설 속의 인물은 인간이라는 걸 대표하는 어떤 숙명적인 존재로 그려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운명이라는 걸 속박으로 갖고 있는 존재로 그려지고요. 인간적인 조건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삶의 일반성이나 실존적 조건이 초래하는 결과를 제시하고 인물이 이야기의 흐름에 끌려가는 수동적인 어떤 모양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운명 앞에서 인간은 주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주적인 진리나 한계라는 게 최종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같은 게 반드시 존재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근대 소설은 개인 주체의 성장과 갈등이나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인간이 부르주아적인 어떤 서사로서 성공하거나 실패하게 되는 원인과 결과가 뭐고 그 과정을 서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과 왼쪽의 이야기는 내용 자체의 질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초기에 한용운도 이 점을 사실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설의 메인 테마는 운명으로 잡는데 어떤 운명이냐면 가혹한 운명을 타고난 여성의 이야기를 쓰겠다. 이렇게 써요. 왜 하필 가혹한 운명을 타고났냐. 그렇다고 해서 이 여성이 나중에 자기 운명을 개척하고 자기 스스로 행복을 쟁취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살행, 희생이 계속 희생하는 거예요. 이 희생의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건 가혹한 여성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운명 개척의 이야기일까? 과연 뭘까? 근데 불교적으로는 그 희생이 오히려 불교적 역설에서는 운명에 대항하는 방법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야기 세계와 근대사의 양식에 초점해서 지금 이 부분은 만해 한영운 선생이 조선일보의 작가의 말이라고 해서 쓴 부분입니다. 자, 한번 요 중에 중요한 부분만 읽을게요. 나는 내 일생을 통해서 듣고 본 중에 가장 거룩한 한 사람의 여성을 그려볼까 합니다. 대략 이야기의 줄기를 말하면 시골에서 자라난 한 사람이 여성이 탕자의 아내가 되어 처음에는 버림을 받았다가 나중에는 병과 빈곤을 가지고 돌아온 남편을 최후의 일순간까지 순종과 열성으로 받드는 이야기인데, 이러한 여성을 그리는 나는 결코 그 여성을 옛날 연려관념으로서 그리려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한 사람의 인간이 다른 한 사람을 위해서 처음에 먹었던 마음을 끝까지 변하지 않고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면서 남을 섬긴다는 이 고귀하고 거룩한 심정을 그려보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를 보게 되면 이 남자 주인공 남편 진짜 파렴치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보다 보면 화가 날 얘기인데 어, 가장 숭고한 여성이라고 해요. 그럼 사실 오늘날 아마 페미니즘 같은 거 가지고 이걸 읽었다가는 화가 나서 집어던질 책이에요. 근데 지금 만해 한용우는 이게 여성의 이야기라기보다도 보살행, 결국에는 자기를 완전히 던져버림으로써 오히려 불교적인 신념을 관철해 나가는 한 사람을 그려내겠다는 얘기로 지금 바꿔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영훈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여전히 설화의 세계에 있을 법한 얘기죠. 불교적인 설화로 얘기하자면 그 얘기를 현대 소설에 접목을 시켰기 때문에 좋은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현대적인 정신에서 본다면. 근데 이 생각을 뭔가 성공적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아까 이제 김동리나 서정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건너뛰었지만 초창기에 많은 불교 소설이 다 역사 소설로 쓰여질 때 한용운의 박명이라고 하는 소설은 의미를 부여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현재의 얘기를 가지고 썼다. 현재에 벌어지는 얘기고 여성의 얘기를 썼는데 그 여성의 얘기에 그 여성의 행위를 보살행위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 나가는 방식의 서사를 구사했다는 거예요. 평가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시도는 결과적으로는 불교적인 어떤 세계관이 현실 속에 적용될 수 있을 가능성과 소설적인 문법으로 적용이 될 가능성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시도였고요. 그게 결과적으로 김동리의 등신불 이후에 불교적인 소설에 일정한 영향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미학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 긴 역사가 이제 좀 있다. 자, 이 부분은 기존의 문학사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안 하죠. 제가 불교라는 걸 매개로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어쩌면 우리 학교는 불교학과 학교이기 때문에 문학 얘기할 때 저도 불교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 들으면 기존에 들었던 것과 다르니까 왜 불교로 설명해야 되지 문학을?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얘기의 답은 이미 처음에 주어져 있습니다. 자, 불교가 조선시대 내내 탄압받다가 사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건 왜 숙명 그 필생의 과업이었냐면 불교가 유신하려면 일단 사대문 안에 들어와야 했어요. 그 다음에 불교가 근대화가 되어야 했어요. 불교 유신이죠. 불교화가 되려면 서양의 정신을 일단 받아들여야 됐어요. 근데 서양의 정신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불교적으로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남았던 거예요. 이게 만해 한용운이 시를 쓰고 소설을 쓰게 되는 계기입니다. 왜냐하면 승려가 굳이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일종의 작가가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서구에서 들어온 문학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불교가 모든 일상적인 것들에게 자리 잡을 수 있는 모양을 사실은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그런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동리나 서정주를 일반적으로 문단의 권력자 뭐 이렇게만 또 생각하는 게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그런 면모가 있다면 다른 한편으로 얘기하면 내가 바로 한국의 문화적 적통을 계승한 소설가고 시인이고 예술가야. 또 이런 생각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봐줄 필요도 있다. 그래서 오늘은 경주라고 하는 사상을 통해서 죽음이 삶을 이기는 곳, 그리고 그거를 하나의 문학적 사상으로 만들어서 생애 구경탐구라는 게 한국 문학의 가장 정수의 방향에 해당된다라고 주장했던 이 두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출현했는가라는 것을 얘기하는 걸로 제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뭐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설명은 따로 안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얘기를 쭉 정리해서 왜 이들의 문학적 작업이 근대성과 다른 창조성을 가지고 시작되었나 하는 것을 좀 밑에 PPT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